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김연희입니다. 가을 낙엽이 완연히 물드는 것 같더니 금세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도 주말 낮부터 과학을 즐기러 오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선 오늘 강연을 더욱 빛내줄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 서포터스 땡초와 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대학생 에듀 서포터즈 땡초 유민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에듀 서포터즈 크리에이터 조용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서포터스 학생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강연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과학관의 자랑 서포터스까지 만나봤으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봐야겠죠? 오늘은 식욕과 섭식 행동의 조절이라는 주제로 인제대학교 김율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율리 교수님은 현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 중이시고 섭식 장애와 성격 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2시 30분까지 진료 보고 오시느라고 너무 힘들게 오셨는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금 진료와 또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김율리입니다. 오늘 이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벌써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요새 일교차가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관리 이런 거에 좀 신경이 부쩍 늘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만의 환절기에 드시는 뭐 음식이나 뭐 추천해 줄 만한 건강관리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그 신선한 음식이 네. 아무래도 좀 그 면역력도 높이고 또 기분도 상쾌하게 하니까 네. 특히 가을 같은 때는 뭐 사과라든가 또 네. 제철 그 뭐 해산물 맞아요. 뭐 굴 이런 것들이 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환절기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또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이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이 시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꿀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도 교수님과 제가 여기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강의는 그 식욕과 섭식 행동의 조절을 제목으로 합니다. 식욕과 섭식 행동은 그 인간이 지금 이제 수억 년 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건데요. 특히 그 현대 사회에서 이 넘치는 참 맛있는 음식들과 또 그거하고 또 상반되는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뭐 미적 기준이라든가 건강 이런 측면이 상쇄되다 보니까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고요. 특히 이제 필연적으로 이 식욕과 섭식 행동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비만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신질환 중에는 또 극단적인 그 식욕 그 양극단에 있는 거식증 같은 그런 섭식장애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임상적인 측면 그리고 보다 좀 해부학적인 또 생물학적 측면을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식욕과 섭식 행동과 관련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정신질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 스펙트럼 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가면서 식욕과 섭식 행동이 조절이 안 되는 쪽을 비만이다라고 한다면
체중이 가장 적게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이제 거식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의 그 일종의 뭐 화병증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이 폭식 장애들도 있습니다. 이 비만 쪽으로 갈수록 식욕이 점점 통제가 안 되는 쪽, 또 이 거식증 쪽으로 갈수록 너무 지나치게 안 먹으려고 절식하는 쪽이 되고요. 이 다이어트를 제일 심하게 하는 쪽은 사실 이 폭식을 많이 하는 쪽이 다이어트의 그 가장 합병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만 쪽으로 갈수록 이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 음식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몸에 여러 가지 이 반사신경이라든가 뭐 생리학적인 그런 신호들이 아주 자극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이 과체중하고 좀 더 민감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극단적인 거식증이나 비만에 비해서 오히려 정상 체중 범위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폭식증 혹은 또 폭식 장애라고 하겠습니다. 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거식증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섭식장애라는 부분을 잠깐 얘기하면요. 사실 아주 그 옛날이나 좀 그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회라든가 뭐 나라에서는 이 섭식장애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점점 선진국화되고 이제 국가가 좀 부강해질수록 이 섭식장애가 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어려져서 어린이들까지도 이런 섭식장애 잘 걸리게 되는데요. 한번 걸리면 잘 낫지가 않는 게 특징이라서 만성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욕이라든가 섭식 행동에 대해서 잘 좀 습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보다 이제 중심적인 내용인 이 섭식 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 신경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행동은 하나는 배가 고픈 측면, 그게 바로 항상성인데요.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그만 먹고, 사실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이 포유류, 뭐 동물들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섭식 행동을 지배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이라는 걸로 이제 그 체계 안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인간에서는 그거에 더해서 이 섭식 행동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고 배가 부르면 안 먹는 걸 떠나서 좀 더 즐거움 측면에서 혹은 습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먹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바로 쾌락적인 측면의 섭식 행동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런 쾌락적인 측면, 음식을 우리가 뭔가 마음이 우울할 때 음식으로 달랜다든가 혹은 뭔가 그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음식으로 그걸 풀려고 한다든가, 이런, 아니면 어떤 단 음식에 요즘 음식 중독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예, 한번 단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은 막 걷잡을 수 없이 먹게 된다든가, 이런 측면은 인간에서만 볼 수 있는 좀 더 섭식 행동의 측면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혹시 사람마다 약간 타고난 식욕의 정도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 식욕과 이 섭식 행동은 어떤 이제 그 음식을 봤을 때 얼마나 그런 부분에 그 보상 체계가 민감하게 활성화되느냐,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그 음식을 봤을 때 이 신체적으로 혹은 그 신경학적으로 보상 체계가 활성화되는 거는 그 사람, 그 개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해봐도 개체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욕이 이렇게 작동하는 게 다르고, 물론 모든 개체가 그 대부분은 단 음식,
그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식욕이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비슷한데 그 올라가는 정도는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별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서 개체 중에서도 이제 암컷, 그러니까 여성에서 좀 더 그런 것에 민감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또 개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는 좀 유전적인 타고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그 배고픔과 그리고 배부름 그걸로 이제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항상성 측면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뭐 아주 어린 아기들은 이제 배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고 그다음에 충분히 먹고 나면은 그다음에 더 줘도 먹질 않죠. 그런 항상성 측면이 바로 이 소화기계와 이 뇌, 이 중추 간의 이런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말초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몸의 해부학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생화학적인 측면을 같이 이제 요 도표에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말초에서 배고픔이나 배부름하고 관련된 신호는 소화기계, 간, 지방 조직, 췌장 등이 관련이 되어 있는 장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라든가 뭐 렙틴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나오는 뭐 코르티졸 이런 그다음에 혈당 이런 부분이 말초 신호등과 이 중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지방 조직에서 관련된 렙틴이라는 그 물질이 말초와 중추 간에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메신저예요. 그런데 이 렙틴이 매개하는 말초와 중추 간의 연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중추 쪽에서 쭉 올라가는 배고픔과 포만의 이런 체계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쾌락 측면인데요. 쾌락 측면에서는 다음 이 뇌에서 쾌락 체계라는 우리가 흔히 보상 체계라고도 하는데 그런 체계가 뇌에 있어요. 이 쾌락 체계는 뭐 단순히 식욕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개체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적으로 뭐 판단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사실상 이 쾌락 체계가 굉장히 신속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원함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이제 열망하고 원하는 거 그것과 관련된 이 도파민 체계, 도파민 회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함, 뭔가 원해서 원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이 도파민 체계는 뇌에서 이 그 포상중,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편도, 아미그달라라든가 아니면 인슐라 그리고 뇌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런 쪽 스트리아툼 이런 쪽에 이제 심부에 혹은 표피에 있는 보상 중추하고 관련이 되게 되고요. 또 하나의 쾌락 체계는 이제 플레저 시스템인데 이 즐거움을 관장하는 그런 체계가 되죠. 거기에는 뭐 내인성 우리가 보통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오피오이드나 아니면 카나비노이드 뭐 이거 이제 일종의 마리아나하고 관련된 그런 작동을 하는데 시스템인데 그런 측면이 이 플레저 시스템을 작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뇌의 리워드 시스템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함, 열망, 음식에 대한 극단적인 갈망 등 보상 체계하고 또 어떤 충동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반사적인 행동, 좋아하는 행동,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동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체계가 서로 이제 밀접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식욕뿐 아니라 개체의 행동의 선택을 지배하는 이런 포괄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 어떤 즐거움이 줄지를 재빠르게 뇌에서 그다음에 파악해서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올랐는데 디디님이 배가 불러도 계속 입에 무엇인가를 넣고 싶고 먹고 싶은 건 음식 중독인 건가요?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배가 부르면 통상적으로 이제 보상 체계에서는 이제 뭔가 더 먹고 싶은 그런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항상성 체계라면은 이제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식욕이 안 생겨야 네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을 쓸 정도다 그러면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그러니까 거의 고착이 되어 있는 이런 정도 상태고요. 사실상 좀 일시적으로는 뭔가를 좀 더 먹고 싶은 그런 중독이 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그 식욕에 와해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뭐 음식 중독이다 혹은 그냥 일시적인 거다라고 이제 중독이라고 구분을 할수 확실하게 있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건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중독적인 측면을 줄이려면 네. 항상성 체계, 그러니까 평상시에 식욕을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음식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에서 한번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항상성 체계는 이제 어떤 그 신경보다도 이제 소화기계 어떤 인슐린이라든가 뭐 렙틴 이런 부분들이 배가 고프다라는 거를 이제 감지를 하게 되면 총 섭취하는 열량 그리고 영양소가 이 항상성 체계를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보상 체계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음식을 이제 추구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보상 체계가 조절이 되고 항상성 체계와 보상 체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해서 섭식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추와 말초의 그 섭식 행동을 함께 보자고 한다면, 잠깐만요. 중추와 말초의 섭식 행동을 함께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 중추의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방금 질의응답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성 체계를 평소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했느냐가 중추의 보상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섭식 행동은 이제 이 항상성 체계와 그리고 또 이 쾌락 체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관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습관 그리고 개체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 이런 부분이 같이 한꺼번에 작용해서 식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 그런 섭식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PPT가 안 넘어가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상 체계를 통제하는 주요한 요소는 항상성이고 또 이런 것들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경험에 의해서 보상 체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꼭 식욕이나 섭식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는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중독 행동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 보상 체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꾸 어떤 환경에 맞춘 행동을 해나가고 그 행동이 점점 적응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 체계는 굉장히 적응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쪽으로 굳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상 체계 속에서 하는 행동들은 점점 그 주변의 상황들을 기억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슷한 신호가 있으면 그 행동을
그냥 연상해서 그 행동을 하기가 쉽게 되죠. 꼭 섭식 행동하고 관련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음이 우울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비가 올 때, 이럴 때 김치전을 먹었다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이제 김치전이 김치전이 떠오른다든가,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뭐 맛있는 음식을 아주 추억 속에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음식을 통해서 좀 수딩,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코카인 같은 약물에 중독이 된 경우에는 하얀색 가루만 봐도 코카인이 생각난다든가, 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사진 속에서 그냥 술 마시는 장면만 봐도 술 생각이 나서 술을 사러 가게 된다든가, 이렇게 학습한 것들이 주변 상황과 관련돼서 이제 각인되게 됩니다. 또한 보상 체계는 그 주변 상황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 요인이 이 보상 체계, 이런 중독을 더 자꾸 좀 더 고착시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행동의 결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위로 들어서. 위로?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중독과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에 한번 습관을 만들면 그 습관이 평생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신경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뇌는 이 보상 체계가 머추레이션 된다 그러는데, 이 보상 체계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들이 충분히 성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문이 닫히는 윈도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뭐 어떤 식습관을 가진, 아침을 매일 굶는 식습관을 가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밤에 매일 뭐 야식이나 과자를 먹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청장년기에 연결될 수가 쉽고요. 그런 이유는 청소년기의 뇌가 약물을 포함한 보상과 스트레스에 가장 아주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알코올이라든가 약물을 남용이 한번 걸리면 사실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다시 바꾸기가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약물 남용은 이 보상 체계를 조절하는 기본적인 체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 중독적인 그 섭식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이어트로 인한 아주 영양실조도 뇌의 보상 체계를 조절하는 기본 체계를 변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독에 대해서 중독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안 바뀐다. 사실 그런 약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상당히 그런 쪽에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크사이드 모델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데, 그게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그거를 안 하면 생기는 어떤 금단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감작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주 어떤 중독적인 측면이 일단은 그게 만들어지면 한참 동안 안 하다가도 어떤 자극이 생기면 그게 아주 마치 화약에다가 성냥을 던지듯이 폭발적으로 다시 재발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슈퍼 센서티비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한참 동안 이 중독을 안 하더라도 다시 생기기가 쉽고, 중독은 한번 생기면 잘 안 바꿔진다. 이런 이제 모델이 이제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과식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동물 모델로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극단적인 이제 소식의 동물 모델도 있고 극단적인 과식의 동물 모델도 있어요. 이제
극단적인 소식의 동물 모델은 굉장히 안 먹는 모델인데 거식증 모델이죠. 예, 거식증 모델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일단 폭식의 동물 모델을 먼저 볼게요.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쥐인데 코카인에 중독된 쥐예요. 그런데 이 어떤 종이냐에 따라서 특히 더 중독되기 쉬운 종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어떤 종이냐, 그 개체의 어떤 성향이 특히 중독되기 쉽게 만들더냐라고 찾아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충동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중독이 잘 되더라. 뭐 코카인의 중독도 잘 되고 어떤 음식에 대한 중독도 잘 되더라라고 이제 실험 결과 나왔어요. 왜냐하면 충동 성향이 있을 때는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좀 안 하고 참는 그런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식증 동물 모델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동물을 어떻게 폭식증을 만들까? 다음 요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일단은 한동안 좀 굶겨요. 굶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 음식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지 않게 우회로 좀 동물 그 애호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위를 이렇게 소화기계를 따로 이제 바이패스하는 수술을 해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안 되게 인간으로 한다면 이제 구토 같은 측면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음식이 소화가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굶긴 그 쥐한테 가끔씩 이제 고열량의 음식, 흔히 이제 쥐한테 사용하는 고열량의 음식들은 우리 오레오라고 아주 상품인데 단 쿠키가 있죠. 네. 간헐적으로 그 아주 중독되기 쉬운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줘요. 쥐들한테 주는 스트레스는 통상은 이제 군집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쥐를 잔뜩 넣어놓으면 이 군집 스트레스가 상당히 이제 동물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요소가 이 네 가지 요소를 딱 같이 합쳐서 어떤 동물의 폭식증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동물한테 음식을 주면 평상시에는 그냥 먹을 만큼만 먹는데 이런 네 가지 요소를 딱 만들어 놓으면 쥐가 한번 음식을 먹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 먹는 폭식증 모델이 되었죠. 또 하나는 좀 더 이제 그 가임기 동물일 때 더 이런 폭식증이 더 잘 나타나요. 이런 부분은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등이 많이 폭식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폭식이 어떻게 중독이 되냐라는 거는 이제 또 동물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폭식증 동물 모델에서 마치 약물 중독, 코케인 중독 주처럼 뇌의 보상의 화학 체계가 균열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중독, 코카인 중독의 쥐를 보면 도파민이나 혹은 아편 혹은 카나비노이드 이런 분비 체계가 와해되어 있는데 이 폭식증 쥐를 보니까 이 쥐도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과 비슷한 양상의 이 뇌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폭식 양상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다시 식사를, 그러니까 먹이를 제대로 줘도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폭식성 음식을 한번 주거나 혹은 좀 굶겼다가 주게 되면 다시 폭식이 금방 쉽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요 현상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에 다이어트 하다가 그 다음에 체중이 감량됐다가 다시 막 음식에 대한 식욕이 올라와서 이제 체중이 올라가죠, 요요가. 그러면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엔 요요가 더 쉽게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중독이 한번 음식 중독이 생기면 약물 중독이 또 더 잘 생기고 약물 중독이 생긴 쥐는 음식 중독이 더 잘 생기더라. 그러니까 중독은 어떤 특정의 한 물질에만 중독이 잘 생긴다기보다는 한 물질에 중독되면 다른 행동이나 뭐 다른 물질에도 더 쉽게 중독된다라는 중독의 이런 상호 교차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음식이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 음식 중독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혹은 어떤 쥐 중에 개체에서는 보상이 안 되고 어떤 개체에서는 더 많이 보상이 돼요. 그거는 아까 이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고지방, 단 음식군은 거의 모든 종에 상관없이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특히 이런 음식에 반응하는 보상체계의 활성화가 더 개체 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더 찌기 쉬운 사람이 사실 없지 않죠. 살이 더 찌기 쉬운 사람이 있죠. 음식에 대해서 더 미식가적인 측면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 왼쪽은 코카인에 대한 이 약물 중독의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고, 오른쪽은 이런 아주 기름지거나 혹은 단 음식에 대한 약물 중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이제 폭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뇌의 도파민, 아세틸콜린, 오피오이드의 그런 뇌 반응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서는 그럼 어떤 폭식의 요소가 있어야 폭식증이 될까라는 건데요. 인간에서는 일단 한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구토 같은 거 혹은 뭐 어쨌든 한동안 또 굶는다든가 어쨌든 음식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지 않는 어떤 뇌를 자극시키는 그런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끔씩 예를 들어서 낮에는 좀 음식을 안 만나는데 혼자 집에 있을 때, 저녁에는 이제 충분한 음식이 있을 때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은 낮에는 굶고 밤에는 폭식하고 이런 폭식증이 유발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폭식이 나와서 하나 질문을 하자면 요즘 유튜브에서 막 대식가라고 해서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혹시 그런 촬영을 위해서 그런 식습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먹게 되면? 많이 먹잖아요.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그 뭐 먹방 같은 것들이 네, 있는데요. 네. 특히 먹방 같은 대식가라고 보죠. 근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뭐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랄까 전문적인 직업적인 먹방 프로 먹방러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절대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몸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일종의 서커스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커스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위험도 있고 또 서커스를 위한 나름대로의 이런 몸에 적응을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도 위험할 뿐더러 그런 적응의 과정이 없이 이제 먹방러를 따라 하게 된다면 사실 위라든가 아니면 건강 그리고 이런 섭식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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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식 중독적인 부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음식 중독은 사실 먹을 게 없는 나라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이 음식 중독이라는 용어는 사실 현대 사회, 풍요로운 사회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대 사회 음식에 이 음식 중독이나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를 해봐도 과거에 비해서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당도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예전에 나왔던 음식보다 지금은 같은 음식도 그런 음식의 당도가 굉장히 증가했고, 그러니까 더 달아졌어요, 음식들이. 점점 인공 감미료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 가지 뭐 과자라든가 이런데 인공 감미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혹은 인공 감미료 중에서 무설탕인데 단맛을 내는 그런 감미료들, 이런 부분들은 자꾸 먹게 되면 뇌가 속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칼로리가 있는 당을 먹어도 뇌에서 더 공복감을 느끼게 돼서 뇌에 이런 포만 중추와 식욕 중추를 와해시키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도리토 이펙트인데요. 우리 도리토라고 이제 아주 나초 먹으면 한 번 먹으면 참 끊기 힘든 그런 도리토가 있는데 이런 거에 들어있는 여러 인공 조미료들은
뇌의 영양 수치를 속이는 그런 작동을 해요. 그래서 먹어도 이게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영양이 지금 칼로리가 들어왔는지가 뇌에서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또 하나는 이제 점점 그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합쳐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양적으로 추억의 그런 음식을 자꾸 상기시키는 부분도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식 중에서 특히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은 하나는 고지방, 고당분 음식일수록 그렇다 하고 결과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당으로 바뀌는 수치가 빠를수록 GI 지수라고 하는데 높은 GI 지수일수록 음식이 더 중독성이 있어요. 치즈 케이크 같은 게 아주 전형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주게 되면 점점 이 음식에 굉장히 중독적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서적인 측면과 이 섭식 행동인데요. 스트레스나 또는 보상 체계, 정서와 섭식이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관련되어서 이제 좀 더 이제 비만이나 음식 중독이 나타나기 쉬워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그 인슐린이라든가 또 렙틴, 그런 뉴로펩타이드 Y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콜티졸이 또 올라가서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자꾸 단 음식을 먹게 되고 비만이 되기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적을 때는 이 몸에 건강한 쪽에 어떤 사회적으로나 좀 용납되기가 좀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아주 정서적으로나 아주 로딩도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이 점점 될수록 점점 몸에 안 좋은 쪽으로 행동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비만이 되기가 쉽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섭식 장애 중에서 우리가 폭식 장애라는 걸 잠깐 알아보면요, 이 폭식 장애는 굉장히 심한 폭식을 하고 그런 폭식 때문에 굉장히 자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은 많이 먹는 것도 병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신병의 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폭식 장애라는 정식 병명이 있습니다. 폭식 장애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먹는 경우는 그냥 많이 먹는 데서 끝나죠. 근데 이 폭식 장애 환자는 많이 먹고 나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폭식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사실 소화비만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렸을 때 습관이 굉장히 이 폭식 장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혹은 폭식 장애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그리고 이 폭식 장애인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인 그냥 비만보다도 훨씬 기분에 따라서 먹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분, 뭐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럴 때 음식을 찾는 경우가 폭식 장애로 더 많이 가게 됩니다. 한편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라는 또 하나의 정신 질환인데요. 이 경우는 폭식을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떻게라도 다시 살을 빼야 된다 이런 강박이 이제 있기 때문에 토한다든가 아니면 또 한동안 굉장히 굶고 아주 과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뭐 심지어 어떤 살을 빼는 약제 뭐 이런 거를 남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죠. 체중 한번 재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폭식 장애, 특히 이 신경성 폭식증은 이 사회문화적인 마른 몸매 이상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커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이 마른 몸매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주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정말 마른 몸매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전염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이런 마른 몸매 너무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굉장히 체중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게 되고 한편 특히 청소년들은
그 주변에서 특히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들이 몸매 가지고 얘기하고 서로 놀리고 혹은 몸매 가지고 뭐 칭찬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몸매에 대해 더 중시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아, 먹는 거는 그냥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점점 이제 다이어트로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음식 섭취하는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폭식증으로 점점 진행하게 되고 이런 폭식 행동의 유전자는 비만의 유전자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가 더 폭식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유전적으로 비만 유전자가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죠. 체질적으로.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걸 먹지 말라고 막 주장을 압력을 주죠. 그러면은 이제 안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입으로는 먹고 싶은데 또 그 정신적으로는 안 먹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섭식장애, 특히 신경성 폭식증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또 어렸을 때 어떤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처가 있던가 혹은 또 충분히 뭐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방임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좀 더 섭식장애에 걸리기 쉬운데 그거는 특히 세로토닌 유전자 중에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진이라고 있어요.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긴 롱암이라고 그러죠. 긴 그 축하고 이제 숏암 짧은 축이 있는데 이 숏암이 있는 경우 유전적으로 좀 더 섭식장애가 잘 걸리더라. 그러니까 숏암이 타고났는데 거기다가 어렸을 때 좀 충분히 케어받지 못하든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섭식장애가 결국 발병하게 되더라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는 굉장히 음식에 대해서 정말 참 아주 시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폭식증 환자가 쓴 편지인데 한번 보면 내 친구 음식에게라는 편지가 있어요. 사실은 친구에게, 그 음식에게라는 말이죠. 너는 항상 그곳에 있었지. 하루 중 언제든 상관없었어. 내가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땐 넌 나를 가라앉혀 주었어.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너는 나를 기분 좋게 해줬어. 너는 내 흥분을 가라앉히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어. 우린 절친임이 틀림없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버린다면, 음식이 떠나버린다면 내 삶엔 큰 구멍이 생기고 나는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알지 못해 라고 이렇게 정말 내 옆에 있는 베프한테 편지 쓰듯이 했죠. 한편으로는 같은 사람이 나의 적 음식에게 또 편지를 써봤어요. 음식, 넌 나를 괴물로 변하게 만든 원흉이었어. 난 네가 필요했고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너에게 의존했어. 난 너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었어. 내 모든 감정은 네가 통제했어. 너는 나를 살찌게 만들었고 나는 살이 너무 쪄버려서 지금 발목 통증으로 걷지도 못해. 늘 피곤하고 숨이 가빠. 너는 나를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로 만들어버렸어. 이렇게 폭식증 환자는 음식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음식이 적이기도 한 참 이런 음식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쯤에서 우리 에듀 서포터스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교수님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스펙트럼 섭식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어떤 거식증과 폭식증이 동시에 섭식장애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거식하는 것과 폭식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 거식과 폭식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는 거식하다가 밤에는 폭식하는 그런 경우, 혹은 주중에는 거식하다가 주말에는 폭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병명으로 얘기하자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단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 아주 낮다 그러면은 폭식을 해도 거식증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 체중인데 낮에는 굶는데 저녁에는 폭식을 한다 그러면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폭식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땡초 친구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먹는 게 이식증이라고 들었는데 이식증과 섭식상해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섭취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 뭐 심지어 모래, 뭐 그런 것들을 먹는 경우들이 뭐 드물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 섭식 장애 중에 또 그 특히 좀 소화청소년에서 일부 나타나는 그런 이식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이 이식증인 경우에는 반복적인 이런 이식 행위가 한 달 이상 있을 때 나타나는데 이 섭식 지금 오늘 얘기하는 섭식 장애는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지배당하고 음식을 정상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아주 너무나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통상 오늘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충분히 닮지는 않았지만 이식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리가 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능이 좀 낮다든가 혹은 자폐 성향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식증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고 하지만 어렸을 때 아주 어린이 유아기라든가 영아기에서는 이식증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점차 뇌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고 이 식욕 체계가 정상적으로 고착이 되면 없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땡초한 용의 질문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식의 동물 모델인데요. 그러면 아주 적게 먹는 거식증은 어떻게 나타나냐? 많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동물에서는 체중 감소를 초래해요. 그래서 돼지, 그러니까 그 유전적으로 아주 살이 많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무게가. 근데 이 돼지한테 스트레스를 줬을 때 식욕 저하, 체중 감소, 그다음에 막 행동이 막 불안정해지고 분주해지는 이 거식증적인 특징이 나타나서 돼지가 아주 빼빼하게 마르는 그런 마른 돼지 증후군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한편은 아까 쥐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주면 쥐한테 스트레스는 이제 좁은 우리에 가두어서 아주 밀집된 그 쥐들끼리 밀집된 상황을 만드는 거나 혹은 굶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쥐가 어떤 쳇바퀴를 두면 막 쳇바퀴를 막 돌리는 걸로 이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거식증에서 이제 막 과도한 운동을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소식의 동물에서 만들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소식 그리고 굉장히 식욕이 이제 떨어지거나 혹은 식욕이 있어도 억제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아주 살이 빠지는 것인데 살이 빠지는 것하고 이 뇌 기능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 관련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을 다이어트하는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데 이 뇌 기능은 영양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정상 체중이다라고 하면 체질량 지수 19 이상 정도로 말해요. 이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 킬로그램을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음식에 관련된 생각은 전체 생각의 한 15% 미만 정도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워킹 메모리, 작동 기억이라고 있는데 그게 100% 작동을 하는 상황인데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어쨌든 어떤 영양실조에 걸려서 체질량 지수가 12 미만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마른, 아주 심하게 마른 상황인데 그러면 머릿속에 음식에 대한 생각이 거의 전체 생각의 한 95%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죠. 반면에 우리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작동 기억은 정상 기능의 25% 미만밖에 작동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충분히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집중이 공백이 생기고 충분히 결론을 내려서 어떤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반면에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아주 융통성이 없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두드러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점점 정상이 되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500kcal를 쓰는 장기예요. 온 몸에 있는 단일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이 열량을 소모하는 곳이 바로 뇌예요. 이 뇌가 하루에 500kcal를 가지고 하는 일은 일반적인 정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죠.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걸 학습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일종의 신경 결합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런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시냅스라고 그 연결이 있는데 그 연결을 강화시키고 또 점점 이런 부분들을 멀리 생각하는 이 수초 결합을 멀리까지 마이리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뇌가 아주 활발하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필수 영양이 하루에 500칼로리가 되는데 막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칼로리 감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뇌가 이런 필수적인 기능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필수 아미노산, 이건 꼭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 플러스 비타민, 이 두 가지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정서, 인지 이런 기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핍이 되거나 고갈이 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또 하나는 지방 성분도 우리 그 정신 상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 중에서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산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 증상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죠. 충분히 먹고 영양이 충분하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는 거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기분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로 이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아주 극도로 줄이게 되면 굉장히 그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경직되고 생각도 좁아지고 여러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인지 능력이 감소하고 저절로 우울해지고 그런 거로부터 자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자꾸 고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기아의 특징입니다. 그 기아가 아주 대표적인 이 섭식 문제인 게 바로 섭식 장애 중에서 거식증이라고 학술적으로는 이제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라고 하는데 다음 그림처럼 이렇게 사실상 말라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아직도 살이 많다, 살집이 많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다이어트에 몰입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고 많은 경우에 자살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특히 청소년기에 잘 발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심하게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사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하는 그 패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보보다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서 뭐 아름답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이런 거식증적인 특징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연구하는 부분에서 이런 거식증 환자들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 먼저 지각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적인 연구로 이제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거식증 환자들은 이 세상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공포스럽고 더 위협적이고 더 나한테 안 좋게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얼굴 표정이 있죠. 이 부정적인 얼굴을 막 보여줘요. 이쪽에는 부정적인 얼굴만 있고 이쪽에는 부정적인 얼굴 중에서 긍정적인 표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정적인 얼굴 중에서 긍정적인 표정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 뭐 다 0.01초, 뭐 0.02초 이 정도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처음에 어느 쪽에 먼저 그 시각이 주의가 가느냐를 알 수가 있죠. 이 경우 같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긍정적인 표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표정을 좀 더 늦게 찾는 경우는 부정적인 쪽에 먼저 시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얼굴 속에서 또 부정적인 표정을 찾는 거, 이런 부분들도 또 실험을 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세상 중에서 이제 좀 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걸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폭식증과 거식증은 공통적으로 이런 좀 더 보상과 징벌 체계, 그 뇌의 보상 중추가 좀 더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징벌에 좀 더 예민하고 뇌의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불안 정도가 높은데, 근데 좀 더 충동적이고 음식에 대해서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한다 그러면 폭식증 쪽으로 가기가 쉽고, 보다 식욕을 더 억제하고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거식증 쪽으로 가기가 쉽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폭식성 섭식 장애를 고치는 어떤 이제 그 메커니즘은 뇌와 신체와 식습관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좀 더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한 식욕 조절을 위한 이런 영양적인 안정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보다 이런 부분들을 나 자신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격려해 나가는 게 또 이 섭식장애의 새로운 인지 행동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책들도 있고, 또 혹은 그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더 본인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요. 중추의 섭식 행동은 항상성과 쾌락적 측면이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식욕의 조절은 항상성 조절,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이 보상 체계, 그리고 충동성 조절이 식욕 조절에 관여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섭식 장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환경적인 요소 있죠. 특히 음식적인 이런 비만이나 섭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측면이고요. 또 유전적인 측면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던가, 또 어렸을 때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던가 하면은 이 섭식장애나 비만에 걸리기가 좀 더 쉽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섭식 균형이 와해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죠.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죠. 한동안 굶는 이런 게 있게 되면 섭식장애나 비만이 오히려 오기가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는 다시 식욕 조절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적절한 이 보상 체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충동성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섭식의 그런 이상 행동을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강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먹냐 중요한 거였군요. 네, 그렇죠. 좋은 맞습니다. 강연,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실시간 채팅과 에듀 서포터스 친구들이 질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에듀 서포터스 친구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섭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옆에서 어떻게 대해주어야 섭식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그 기전을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섭식장애는 이제 식사가 와해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이제 음식을 찾다 보니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정서적으로 가족이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뭐 음식이라든가 식습관 같은 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것은 사실 좀 더 반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더 식사 시간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용 친구도. 네, 교수님. 저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강연을 하시면서 이제 항상성 체계와 보상 체계로 인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또 혹은 뭐
어떤 과거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뭐 다른 정신질환, 예를 들면 우울증과 같은 걸로 인해서도 섭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해서 네. 질문드립니다. 그렇죠. 정서적인 문제가 이 섭식 장애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낯선 곳으로 전학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혼자 굉장히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이 섭식 장애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은 이제 너무 힘들었어서 막 식욕이 떨어져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절식을 하다가 이제 체중이 줄었을 때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제 식욕이 막 올라오죠. 한동안 체중이 줄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줄인 체중을 유지하려고 막 억제하다 보면 이 폭식증이 오거나 혹은 계속해서 안 먹는 걸로 습관화돼서 거식증이 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나이가 좀 든 경우에 좀 더 나타나고 혹은 남성에서 조금 더 나타나죠. 여성들보다는.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을까요? 저 그러면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에 섭식장애 치료법에 관련해서 이제 병원도 괜찮지만 책이나 다른 스마트폰과 같은 걸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치료법마다 적합한 환자 분류나 아니면 뭐 혹은 약이나 수술로서 저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개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자기한테 위험한 이런 측면까지도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좀 경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초기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좀 일종의 힘이 있는 경우다라면은 뭐 앱이라든가 혹은 책을 통해서 혼자 시도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수술적인 측면은 사실 지금은 섭식장애에서는 시도되지는 않지만 어떤 뇌 자극적인 측면은 좀 섭식장애에서도 일부 아주 심한 거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부 뇌 자극을 통해서 섭식장애를 치료하는 시도들도 있기도 하고요. 한편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식욕을 좀 더 통제하거나 혹은 뭔가 강박적인 측면, 자꾸 어떤 거에 집착하고 하나에 꽂히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때 그런 측면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는 게 유익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도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강연은 이렇게 네.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연해 보셨는데 뭐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네. 사실은 좀 긴장. 예, 많이 긴장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강의가 좀 길게 끝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질의응답을 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추후라도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김율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던 과학관의 자랑 대학생 에듀 서포터스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 과학 강연은 다음 주 11월 26일 토요일 마지막 강연 전기화학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마지막에 손 같이 흔들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